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세계 자유와 평화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른바 약자 복지를 국제사회로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엔 연설의 의미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의문사안 사건과 관련해 항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망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대 가운데 3명의 사망자도 나왔는데 이슬람권에서 외출 시 여성이 무조건 히잡을 써야 하는 나라는 이란이 유일합니다.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건물 200여 채가 파손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강진에 이어서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서 강진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0월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결정 발표를 전격 연기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는 얼마나 오를지, 시민들은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될지 짚어봅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강조했던 약자 복지를 국제사회로 넓힌 게 핵심인데요.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제사회가 팬데믹 등 글로벌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그 해법으로 윤 대통령이 중요 연설 때마다 강조해온 자유와 보편적 규범연대, 유엔 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 유엔은 약소국 옆에 있어야 한다며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기여 외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금융중개기금의 기여를 늘리는 방안 등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자주 언급해온 북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완전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유엔 가입 193개 나라 대표단이 모두 참석해 외교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교 무대에서 각국 대표단의 마스크 착용 성적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77차 유엔 총회 하이라이트 일반 토의가 시작된 유엔 총회장입니다. 첫 연설에 나서는 브라질 대통령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단상에 올랐는데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언을 하거나 식음료 섭취 외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유엔의 지침에도 회의장에 모인 각국 대표단들 노 마스크가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노 마스크로 빌딩에 들어서는 대표단을 제지하려는 보안 인력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가 대부분 대유행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위험성이 남아있어 유엔에서도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두 번째 순방지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예, 이번 연설은 한 11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자유라는 단어가 21번 나왔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유엔 대비 무대 기조연설이죠.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과 25년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지금 진출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이 유엔 비상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후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을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지를 이제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연설 내용에서 보셨듯이 네. 여러 가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들을 유엔의 복원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한반도의 특수성 같은 것들을 이제 지난 대통령들의 예. 유엔 연설에서는 이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유독 특수하게 여겨지는 뭐 종전선언 같은 예. 이야기들이 이제 유엔 연설에 나왔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그것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북한 정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북한 주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유와 안정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죠. 예. 그래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개발, 그다음에 인권 유린 네. 뭐 이러한 것들은 북한 문제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북한이란 단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총회에 참석한 정상들 중에 이 기조연설 10번째로 연설에 나섰었는데 이 뭐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순서가 정해진 나라는 이제 브라질이 1번, 미국이 2번 예. 외에는 다른 국가들이 이제 그 국가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정상이 오느냐, 뭐 장관급이 오느냐, 대사급이 오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보통 대통령들이나 이제 왕이 오게 되면은 순서가 좀 앞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적으로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조금 멀리 뛰어논다거나 이런 여러 고려들이 있어서 순서가 뭐 특히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에서 이제 국제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른바 기여 외교를 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여 외교라는 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에 국내에서도 이제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유가 단순히 이제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충분한 자유를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국제사회로 연결을 해보면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자유 상태일지도 몰라도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국가에 생활하는 국민들이 자아를 실현하는 예. 기본적인 자유가 충족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충분한 선진국들이 그러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순방 기간 동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관심이 몰리고 있거든요. 우리 그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일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일본 역시 이제 한국 문제가 매우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사안이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떠한 회담이 될지 이제 발표된 바는 없지만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한일 회담이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형식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길이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의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네. 한일 정상이 만나서 어떠한 현안을 도출하기
하기보다는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해 나가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회담에서는 이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우리 전기차의 피해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되면 다자 회의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어떤 현안을 두고 길게 협의를 하거나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시간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동맹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실무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정엽 연구위원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측근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013년 A 대표로부터 2차례 성상납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형 적대를 받았다고 설명하셨나요? 아니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등은 이 전 대표가 A 대표로부터 성상납 등을 받은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17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5년,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는 7년,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대신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시키려 한 증거인멸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에 이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13년 성접대 의혹을 2015년까지 받은 명절 선물들과 함께 묶는 포괄일죄가 적용될지도 관건이었는데, 자, 경찰은 이것을 또 적응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게 예상됐던 결과라고 보십니까? 사실 초반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경찰이 이제 3가지 혐의로 조사를 입건을 했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 처벌법 위반 문제와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는 공소시효가 5년, 7년이라서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예. 마지막은 3번째 이제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이건 공소시효 7년이라서 이달 말까지가 공소시효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관련해서 증거의 문제도 있었고요. 증거 불충분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상당 부분 명절 선물을 받은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 명절 선물 받은 거는 뇌물성이라기보다는 대가성이라기보다는 관계 유지 목적을 위한 것이 더 강했다라고 경찰에서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와 그다음에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기소가 어렵다라고 판단된 것이고요. 2가지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2가지 혐의는
처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지만 마지막 부분은 경찰에서 아마 조사를 통해서 증거불충분의 문제와 관계 유지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무고 혐의 등이 이제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증거인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 증거라고 하는 증거물을 인멸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한 문제라서 제가 볼 때는 법 성립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무고는 현재 사실 여부와 관계해서 사실상 경찰이 밝혀야 될 문제라서 추가 수사를 한다니까 사실 여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의원의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8월 달에 나온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그때부터 계속 경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오해가 살 수 있는 이런 문자였는데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유상범 의원이 검사 출신에다가 또 윤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런 추가 징계의 이런 시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뭔가 이 모종의 이렇게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것이 이렇게 성립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물론 뭐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세 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불송치 네. 결정을 내린 거니까 예전에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익권과 관련해 가지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결정이 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릴 때의 문제는 성매매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라기보다는 증거인멸 교사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성상납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투자각서를 써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발언을 하지 않게끔 이 사건을 좀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품위 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징계를 내린 거였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두 가지 논의가 좀 팽팽했었습니다. 좀 신중론을 펴는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해도 늦지 않다. 혐의가 있다고 나온다면 그때 징계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과요. 그렇지 않다. 이건 증거인멸 교사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대표로서 당원으로서 굉장히 당의 당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명예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강경론이 맞섰거든요. 예. 근데 지금으로 본다면 일단 신중론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있지만 아까 김주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아직 두 가지 조사가 혐의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무고 혐의와 이제 알선수재인데요. 이것은 어떤 증거불충분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성매매를 실제로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혐의를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사실은 윤리위의 징계가 굉장히 성급했고 부적절한지 아닌지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뭐 이게 가정에 의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남아 있는 뭐 증거 인멸 시도라든지 무고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검찰 불송치가 결정이 된다면 윤리위의 결정이 어떻게 번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리위의 결정이 상당히 정당성이 손상을 받겠죠.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들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전 대표에 대한 뭐 추가 징계 절차도 이제 개시가 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뭐 추가 징계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 불송치 결정이 이 추가 징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번에는 이게 이제 다 지난 일이라서 예. 구체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발언이나 이런 문제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공소시효라는 이런 게 다 예상되고 있었고요. 예. 지금의 이런 그 윤리위원회가 말하자면 정치로 풀어야 될 일을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좀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추가 징계 여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가 좀 무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의자 31살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되는 영상이 저희 TV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작년 10월부터 범행 계획한 거 맞습니까?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도복사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도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나요?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돈을 왜 뽑으셨나요? 돈은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이 1조 원대 환매 중단을 발생시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에게 청구된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내용은 중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불법 다단계를 운영해 350여 명을 상대로 90억 원을 빼앗았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빌딩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빌딩에 있던 직원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의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타 수십만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흡연 이후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한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문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가 격화됐고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유엔은 이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서부의 한 도시. 시위자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총성이 울리기도 합니다. 북부의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시위로 3명이 숨진 걸로 전해집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6일 22살 마흐사 아미니가 여성의 머리와 목 등을 가리는 두건인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단속하는 이른바 도덕경찰에 체포돼 조사받던 도중 의문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미니는 지난 13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친척집에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쓴 적이 없다며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해명했지만 유족들은 평소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s. Amini's tragic death and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 treatment must be promptly, impartially and effectively investigated. 시위가 격화되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례적으로 유족에게 대표단을 보내 진상조사를 약속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만 9세 이상 모든 여성에게 예외 없이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Súper asustada, no puedo creer que volvió a pasar lo mismo que en el 17, casi la misma hora.
보신 대로 멕시코와 대만 등 이른바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 지역에서 최근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일본, 대만 또 우리나라 동쪽 먼 바다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태평양 지진 때 불의 고리가 움직임을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각국에서 일어난 지진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지난 17일이었죠. 이 대만에서 규모가 6.4와 6.8의 지진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일본에서도 규모 6.1과 5.1 그리고 19일 멕시코에서는 무려 7.7의 규모를 보인 이제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멕시코의 경우에는 세 차례 같은 날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실질 과학적인 근거인지인 건데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아직까지는 역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규명을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이 지진의 공통점은 이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활화산,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분포가 되어 있고 실제 이곳에는 7개의 지각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이곳의 80-90% 그리고 기록적인 강진의 80% 이상이 이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걱정인데 얼마 전에 울산 동쪽 먼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게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 18일 날 공교롭게도 그 이제 비슷한 날짜에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일 오후 8시 40분경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발생 깊이 10km 부근에서 이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청의 발표는 일본의 기상청을 인용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내에 이제 위치해 있는 지진 관측소 4군데 이상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관측이 됐을 때를 국내 지진이라고 하는데 워낙 거리도 멀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진동의 규모도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미미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외 지진인데 실제로는 이런 좀 미미한 주변의 해역에서 발생하고 지진하는 이런 지진의 빈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각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남쪽에 필리핀 해양판이 위치해 있어서 필리핀 해양판이 북쪽으로 밀어붙이는 그 힘으로 인해서도 언제나 이런 중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꼭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해서는 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의 고리 지역의 연쇄 지진이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형상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라는 게 날씨와는 또 다르게 어떤 예측성과 그리고 연관성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빈번하게 이런 강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일명 불의 고리 50주년, 50년 주기설 뭐 이런 것들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즉 규모 8.5 이상의 강진이 10년간 좀 빈번하다가 좀 한동안 잦아들었거든요. 그러다가 50년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50년 주기설입니다. 실제 과거에 지진이 관측사상 가장 셌던 게 칠레에서 1960년에 규모 9.5로 관측한 지진이 가장 최대 큰 규모였는데 그 이후에는 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일으켰던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에 뭐 일본의 동일본 지진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강진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50년 주기설을 좀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연관성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고 다만 계속해서 지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지진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쓰나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저에서 이제 지진이 나면 무조건 쓰나미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쓰나미는
진원에 300km만 떨어져 있는 해안에서도 굉장히 거대한 그런 이제 쓰나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진, 해저에서 발생한 그런 진동으로 인해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일명 이제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번에 그 멕시코의 지진으로 인해서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주변 지역의 해안에서는 최고 한 82cm의 해수면 변동을 예상을 하고 그 주변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1983년에 일본 해안에서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강원 영동이죠. 삼척에 거의 2m 이상의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대규모의 재산 피해도 발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그 어떤 지진의 위험에 노출이 높은 일본의 해안과 그 이제 육상에서 지진만 발생을 해도 엄청난 그 깊이의 동해 바다에 지진 해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경주 또 2017년에 포항 지진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강진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성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지진이라고 하면은 주변 이웃나라 일본에만 해당되는 그런 경우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2016년과 2017년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좀 앞다퉈 빠르게 좀 발표를 하는데 지진의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기상청은 2015년에 156개소에서만 한정되어 있던 지진 관측소를 2021년에 지난해에는 361개소로 확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진 조기 경보 발생한 이후에 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을 5초까지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주와 포항 지진 때는 지진 발생 이후에 12분 만에 좀 알리면서 좀 쓰나 이렇게 비판을 좀 받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에 제주도 해상 인근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는 단 13초 만에 서울에도 지진 경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지진의 경우에는 20초만 먼저 알아도 95%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단 5초만 일찍 발생을 하더라도 이 창문이라든지 이런 이제 책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숨어서 생명을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1초가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진 같은 거는 미리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 발령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좀 신속하게 대비를 하고 사전에 좀 지진과 관련된 그런 대비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제는 조금 더 확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고물가에 대학 내에서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비교적 저렴했던 학교 내 식당의 밥값도 오르면서 간편식, 밀키트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대학가의 모습들 배상윤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배식대에 줄을 서지 않고 무인 자판기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한 후 일회용 용기에 포장된 간편식을 꺼냅니다. 학생들은 음식을 받아들고는 만족스러워합니다. 가격이 일단 저렴해가지고 가격 대비 맛도 괜찮은 것 같아서 금전적인 부담도 덜하고. 간편식 자판기에서는 라면이나 파스타류를 주로 사 먹을 수 있는데 비싼 게 4,000원대입니다. 학생 식당 식사 가격의 절반의 끼니를 때울 수 있어 학생들의 눈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학식도 예전에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캠퍼스 내에서 밀키트를 판매하는 건 전국 대학 가운데 서울대가 처음입니다. 대학가에 밀키트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물가입니다. 2학기부터 학생 식당 가격이 각 대학별로 1,000원씩 올라 서울대와 연세대는 최대 7,000원으로 인상됐고 고려대도 6,000원이 됐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 가격을 내고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서 잘 좀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학점과 취업에 이어 이제는 밥값 걱정까지 대학생들의 근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 관계 부처 사이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최악의 적자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도 외면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집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4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한전은 산업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0원 올려야 한다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적자를 피하려면 이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반기 기준 한전의 적자는 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75배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올해 총 4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현재 구조상 추가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은 전기료를 연간 최대 5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3분기에 5원을 한꺼번에 올려 올해 인상 한도를 다 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최종 결정권을 지닌 기획재정부는 치솟는 물가에 서민 부담을 우려해 인상폭 최소화 등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10월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올 4분기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공요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일단은 좀 지켜보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전기요금 올해 몇 번이나 오를까요? 맞추시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일단 한 번 올랐고요. 예. 원래 한 번 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걸 결정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틀리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전기요금은 3번, 그리고 가스요금은 4번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미 전기요금은 4월, 그리고 7월, 그리고 10월에 인상이 예고돼 있어요. 예. 4월에는 킬로와트 시당 6.9원이 올랐고요. 네. 7월에는 5원, 그리고 10월에는 4.9원 오르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4.9원 플러스 알파 더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이 산자부의 이제 주무부서가 산자부니까 계획입니다. 아니 라면값이 1년 만에 올랐다고 두 자릿수 올랐다고 이제 난리를 폈는데 정부가 하물며 공공요금을 1년에 3번, 4번 올렸다? 이 뭐 국민이 봉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사실 국제 이 전기를 사오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 지금 한전의 누적 적자가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만 14조 원, 연말까지 가면 30조 원 웃돌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한전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느냐. 사오는 전기는 킬로와트 시당 한 220~30원에 사오고 있는데 가정에다가는 120원 정도 반값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전기 사용량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은 누가 결정하느냐? 한전은 이번에는 이만큼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한 50원 정도 킬로와트 시당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산자부에 보고만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 규정상 한 번 약관을 고쳐서 이미 올해 인상분은 다 썼어요. 그랬더니 산자부는 약관 올해 2번 고치겠다. 한 번 더 고쳐서 추가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전기요금 인상의 키는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예산도 갖고 있지만 이미 10월 물가 정점을 얘기했는데 여기다 공공요금 인상한다고 추가로 더 인상한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전기요금이 당초 21일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는데 아마 부처 간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뭐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전이 이렇게 30조 원까지 뭐 적자가 계속된다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한전은 참 특수해요. 공기업이면서 동시에 국내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해외 주주들도 꽤 많다는 얘기인데요. 자, 문제는 올해 약관까지 바뀌어가면서 올해 인상분을 다 썼는데
또 약관을 고치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부처간 의견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앞서서 한전이 지난 3분기에는 연료비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지 이제 적자가 해소되느냐. 킬로와트 시당 34원 정도 인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약간 고쳤지만 킬로와트 시당 5원 올렸어요. 네. 5원 올렸는데 가정은 얼마나 요금 인상이 되느냐. 4인 가족이 평균 한 월 307킬로와트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1,530원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킬로와트 시당 4분기에는 50원 정도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로 추산이 됩니다. 예. 그런데 올릴 수 있는 한도는 4.9원이에요. 네. 그러면 만에 하나 이걸 더 올린다라고 하면 그대로 뭐 50원까지 10배를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4.9원만 올린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같은 조건이라면 4인 가족 기준 한 2,000원 내외로 오를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 예. 아마 이 역시 공공요금이라는 특성상 이게 네. 오르면 자동적으로 교통요금이랑 다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한 이제 정부가 이제 딜레마,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전기요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엔 도시가스 요금도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인상이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인상폭이 많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도시가스는 4번 인상돼요. 아. 4월, 5월, 7월에 이미 올랐고요. 예. 10월 한 차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미 이제 도시가스 요금은 4월, 7월, 10월 세 차례 걸쳐서 메가주울당 한 2.3원 정도 인상을 결정을 했고 이제 5월에는 정산 단가를 별도로 또 인상을 했고 7월에는 가정용 가스 요금의 경우 7%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이미 추가 인상을 예고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이제 인상을 해야 된다. 도시가스의 경우 정산 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 기준 연료비 동시에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한 2조 원 밑돌았었는데 올해 지금 2분기 기준 누적 미수금이 6조 원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7월에 가스요금 인상분만으로도 월 지금 가정용의 경우 평균 가스요금은 2,20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 플러스 알파까지 하게 되면 10월에는 4인 가구 기준 인상폭이 가스요금만 별도로 한 3,000원 내외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한전도 그렇고 뭐 가스공사도 그렇고 이제 적자 폭이 커지는 이유. 를 메꾸기 위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는 걸 텐데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전기와 가스를 만드는 전기 원료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원자력이 있고요, 석탄이 있고요, 여기다가 신재생에너지 있습니다, 원유 있고 LNG가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 올랐어요. 그중에 특히 심한 게 뭐냐? 바로 가스는 대란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관을 밸브를 잠그면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데 최근 2년여 만에 국제 LNG 가격이 35배 올랐어요. 35배 올라서 유럽은 지금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게 차단되다 보니까 거의 공급을 지난해 대비 10분의 1 수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는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가스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호주 자체도 워낙에 이제 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도 수출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는 불은계 가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 전체 가스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러시아 가스관이 막히자 천연가스가 동시에 국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탄을 이제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가 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올겨울 난방비 역대급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전기 사용에 대한 불편한 진실 얘기하면 지난해 기준 전기 사용량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예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31위, 4번째로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유럽은 이 겨울 난방 대란 앞두고 어떤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일단 난방 온도, 겨울철 난방 온도 20도 아래로 내려갔어요. 19도. 그리고 샤워 시간은 5분 이내로 해보자. 그리고 이제 사우나의 나라라고 하죠. 핀란드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우나를 하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다행히 우리 정부는
지금 한 달 이상의 가스를 조기 확보했기 때문에 올 겨울철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원전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발전 단가가 4분의 1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을 좀 최대한 동원을 하게 되면 LNG 수입 이제 한 최고 150만 톤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변수는 뭐냐? 과연 러시아가 올 겨울 동안 유럽의 가스를 얼마나 더 잠글 것인가? 또 하나 우리의 최대 수입국 호주가 실제로 수출 제한에 나설 것인가? 예. 또 하나가 이 변덕스러운 날씨하고 환율도 문제예요. 예. 우리 전부 달러 주고 사오는데 올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6% 이상 올랐거든요. 이것도 공공요금 인상 요인입니다. 예, 뭐 그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전력이나 뭐 가스공사를 살리느냐 아니면 서민의 물가를 잡느냐 이게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 안내견들이죠. 활동을 마친 안내견들,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이 돼 평범한 반려견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내견을 상징하는 노란 조끼를 벗고 은퇴 안내견이 적힌 주황색 옷을 입혀줍니다. 7년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어린 시절 돌봐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힘든 만큼 정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랬는데 오니까 어떻게 말을 그냥 가족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안내견들은 생후 8주부터 1년간 자원봉사 과정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사람은 친구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특히 딸아이는 토지에게 많은 위안을 얻어 인생에서 처음 겪는 입시생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란 안내견은 훈련을 통해 진정한 안내견이 되는데 통과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합니다. 매년 13마리가 훈련을 통과해 29년간 안내견 267마리가 분양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7년마다 새로운 안내견을 배정받는데 안전한 보행을 위한 소중한 동반자로 함께합니다. 보이를 만났을 때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안내견 활동을 마친 뒤엔 일반 가정으로 입양돼 생을 마감하는데 탄생부터 작별까지 1,800가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내견 학교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과정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색다른 소재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기자지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7,500kg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더미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들은 나일강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로 불리지만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한 환경단체는 나일강의 어부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활동으로도 오염 진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로 세계 정화의 날을 맞아 나일강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쓰레기 피라미드 만들기가 진행된 겁니다. 세계 정화의 날은 해양 쓰레기 문제를 포함한 전 세계 고형 폐기물 문제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행동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씩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8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25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그래도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25도,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에 강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